고요함만이 장례 행렬을 맞이하는 묘지에는 사람들의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나뭇잎 소리와 나지막이 터져나오는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4월의 햇살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와 줄지어 늘어선 비석들과 새로 파헤쳐진 무덤을 비추었다. 그 무덤가에는 이수연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서준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든 채 앞장서 걸었다. 19살의 청년은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눈물은 이미 사흘 전 의사들이 심장마비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모두 말라버렸다. 평생 건강 문제 한 번 없었던 42살 여성의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 서준의 곁에는 8살 박미나가 힘없이 걷고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소녀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따아내린 금발 머리카락 아래 동그란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붉게 얼룩져 있었다. 아이는 소매로 코를 닦으며 이따금 훌쩍였다. 아이들 뒤로는 가장인 박태우가 따랐다. 44살의 남자는 딱딱한 정장 차림으로 거의 보란듯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통한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뒤를 돌아본 서준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거짓을 감지했다. 아버지는 관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경계하듯 주위 사람들을 살피며 미끄러지고 있었다. 행렬은 새로 판 무덤 앞에서 멈췄다. 관이 받침대 위에 놓이고 장례 지도사가 기도를 시작했다. 서준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손에 꽉 쥔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잠든 듯 평온하고 고요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끔찍하게 잘못됐다고, 어머니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서는 안 되었다. 사람들이 관으로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 먼 친척들이었다. 누군가는 꽃을 놓았고 누군가는 묵념을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서 있었다. 박태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의를 받았고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오빠의 재킷에 얼굴을 파묻은 채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사람들의 줄이 거의 끝났을 때 소녀가 갑자기 서준의 손을 뿌리치고 관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나무에 이마를 기댔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어지며 떨렸다. 용서해줘.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소녀를 돌아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내가 엄마 일기장을 찾았어. 미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읽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조문객들 사이에서 검은 스카프를 두른 한 노부인이 쏜살같이 걸어 나왔다. 가족의 이웃인 김영희 할머니였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아이의 팔을 움켜쥐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할머니는 미나에게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녀는 아이를 무덤가에서 거의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갔다. 미나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오빠를 눈으로 찾을 뿐이었다. 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박태우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 할머니께서 돌봐주실 거다.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정신 좀 차려야지. 왜요? 서준은 벗어나려 애썼다. 애가 한 말 들었잖아요. 무슨 일기장이요? 헛소리야. 박태우는 잘라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충격받은 아이가 하는 말일 뿐이다. 묘지에서 소란 피우지 마라. 서준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눈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슬픔도 당혹감도 아니었다. 차가운 계산과 경고의 눈빛이었다. 박태우는 미나의 말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서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이미 아이를 데리고 나무 뒤로 사라진 후였다. 장례 지도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식을 계속했다. 관이 무덤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삽의 흙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관 뚜껑 위로 떨어졌다. 서준은 방금 전까지 미나가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소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엄마 일기장. 내가 들었어. 아이는 무엇을 들었으며 김 할머니는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
의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새로 돋아난 흙무덤에 마지막 눈길을 던지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박태우는 몇몇 남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무언가 말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아버지가 할머니와 미나가 사라진 쪽을 여러 번 힐끗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가야지. 묘지가 거의 텅 비었을 때 박태우가 말했다. 1시간 뒤에 식사가 시작될 거다. 저는 미나 데리러 갈게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애는 김 할머니랑 같이 있어? 괜찮을 거야. 하나도 안 괜찮아요. 서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애가 무슨 말을 한 건데요? 무슨 일기장이냐고요? 아버지랑 어머니 무슨 얘기 하셨어요? 미나가 뭘 들은 거죠? 박태우가 아들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위험한 불꽃이 스쳤다. 말 조심해라, 서준아. 오늘 내 어머니, 내 아내를 묻었다. 히스테리 부리고 남 탓할 때가 아니야? 누굴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해. 뭘. 박태우가 아들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막 엄마를 잃은 어린애가 스트레스로 헛소리를 좀 한 걸 가지고 뭘 이해하겠다는 거냐? 일기장이라니. 아마 내 엄마가 쓰던 낡은 수첩 같은 걸 보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겠지. 만약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요?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저도 이 가족의 일부예요. 박태우는 즐거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짧은 비웃음을 흘렸다. 넌 대학생이야, 서준아. 기숙사에서 살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하잖아. 지난 반년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은 고통스러웠다. 서준은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그는 공부에 파묻혀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 어머니와 통화하고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늘 괜찮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었을까? 미나를 만나야겠어요. 장례 후 식사를 마치고 서준이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지금은 집에 가서 손님들을 맞아야지. 그게 도리다. 박태우는 몸을 돌려 묘지 출구로 향했다. 서준은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잠시 더 서 있다가 마지못해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박태우는 차들 사이를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운전했다. 서준은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불안한 그림을 그리며 뒤엉켰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미나의 이상한 말, 일기장, 그리고 너무나 침착하고 너무나 통제된 아버지의 반응.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현관 앞에 이미 친척과 친구, 어머니의 동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 고인을 기리고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박태우는 슬픔에 잠긴 호랍이 모두로 전환하여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따뜻한 말에 감사하며 모두를 아파트로 안내했다. 서준은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 할머니가 사는 이웃집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었다. 미나는 지금 저기 있을까? 할머니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할머니는 왜 아이의 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 추모 식사는 끝없이 이어졌다. 손님들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박태우를 위로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러운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들은 이웃과 친척들이 가져온 것들이었다. 서준은 구석에 앉아 접시에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기다렸다. 모두가 떠나기를, 그래서 미나를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첫 손님들은 저녁 6시쯤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7시가 되자 아파트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어머니의 외삼촌 2분과 사촌 누나, 그리고 몇몇 이웃만이 남았다. 그들은 상을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을 도운 뒤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떠났다. 서준과 박태우, 단둘만 남았다. 김할머니 댁에 다녀올게요. 서준이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기다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가서 뭘 어쩔 셈이냐? 박태우가 물었다. 미나를 집에 데려오고 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만둬라, 서준아.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미나는 제 동생이에요. 제 상관할 일 맞아요. 박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다. 내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만큼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 내 엄마는 죽었다.
비극이지만 일어난 일이야.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진단했어. 모든 게 합법적이고 서류 처리도 끝났다. 아이들의 환상에 근거해서 내가 이 일로 스캔들을 만드는 걸 난 용납 못해. 만약 환상이 아니라면요? 그럼 증명해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노려보았다.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서준이었다. 전 그냥 미나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다녀와. 하지만 아이한테 쓸데없는 질문으로 겁주지 마라. 그 애도 충분히 힘들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트를 나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그는 계단참을 몇 걸음 걸어 김할머니 댁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먼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서준이구나. 그녀의 눈은 붉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할머니, 미나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도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오너라. 조용히. 서준은 낡은 책과 약초 차 냄새가 나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미나는 두툼한 담요에 쌓여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빠를 보자 아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오빠. 소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떨고 있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오빠 여기 있어? 할머니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들에게로 돌아섰다. 우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겠다. 그녀가 말했다. 내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도. 서준은 조심스럽게 미나를 다시 소파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내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아니, 심장이 멎은 건 맞지만 저절로 멎은 게 아니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말은 수연이가 두려워했다는 거다. 지난 2달 동안 그 애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어. 나한테 와서 울면서 털어놓았지.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을까? 아니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다 알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우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엄마 일기장도 읽었어요. 서준은 속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전부 다 말씀해주세요. 할머니. 처음부터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달 전 어머니가 처음으로 울면서 찾아왔던 일부터 박태우가 아내에게 공동사업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일,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협박했던 일,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의 모든 위협, 이상한 대화, 의심스러운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던 일까지. 수연이는 나한테 말했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닐 거라고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지. 특히 미나를. 왜 특히 저를요? 소녀가 물었다. 할머니는 끝없는 슬픔이 담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박서방의 친딸이 아니기 때문이야. 넌 입양된 아이란다. 수연이는 자기가 죽으면 그가 널 치워버릴까 봐 두려워했어. 보육원에 돌려보내거나 다른 어딘가로 보내버릴까 봐.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준은 동생을 더 꽉 껴안았다. 엄마는 저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소녀가 속삭였다. 내가 좀 더 크면 말해주려고 했단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지?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방안을 짓눌렀다. 서준은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 애썼지만 생각이 뒤엉켰다. 미나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협박이 담긴 일기장,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일기장, 어디 있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김 할머니가 대답했다. 이틀 전 수연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나가 나한테 가져왔어. 아이가 엄마 옷장에서 상자들 뒤에 숨겨진 걸 찾아냈단다.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다. 책 몇 권을 꺼내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어두운 표지의 작은 수첩이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서준에게 건넸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다. 깔끔하고 또렷한 어머니의 필체였다. 읽기 시작하자 한 줄 한 줄을 지날 때마다 내면의 공포가 커져만 갔다. 서준은 김할머니 댁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모든 문장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고
모든 단어가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졌다. 첫 번째 기록은 1월 말이었다. 오늘 박서방이 또 위임장 얘기를 꺼냈다. 사업체에 있는 내 지분을 관리할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 무슨 세금 최적화니 긴급한 거래니 하는 이유를 댔다. 나는 거절했다. 그는 화를 냈다. 결혼 생활 내내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분노를 보았다. 그는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서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다. 무슨 지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가 공동회사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단다. 오 할머니가 설명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에 주된 자본을 투자한 게 수연이었어. 박서방은 40%밖에 없었지. 겉으로는 동등한 파트너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늘 내 어머니였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읽어 내려갔다. 기록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두려운 그림을 그려나갔다. 2월 어머니는 박태우가 웬 변호사를 집에 데려와 서류 서명을 강요했던 일,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며 고집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소리치고 심지어 뺨까지 때렸던 일을 묘사했다. 3월 어머니는 밤중에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에 대해 언급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다가 끊어졌다. 박태우는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게 거짓말임을 직감했다. 나는 내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어제 그는 당신이 서명하지 않아도 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묻기가 두렵다. 답을 알게 될까 봐 두렵다. 서준은 스트레스로 눈살을 찌푸렸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는 억지로 계속 읽었다. 4월 마지막 기록들이었다. 어머니는 박태우의 재정비리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썼다. 그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거래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계약서를 찾았다. 그는 우리가 수년간 일궈온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돈을 챙겨 사라질 작정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내 서명이 필요하거나 내가 죽어야 한다. 세상에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니 그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날짜의 마지막 기록. 결심했다. 내일 변호사에게 가서 이혼 소송을 하고 미나를 데려올 것이다. 박태우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재산은 서준이와 미나에게 갈 것이다. 미나가 내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내 딸이다. 나는 두 아이 모두를 지킬 것이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일기장이 증거가 되길 바란다. 할머니는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신다. 오늘 말씀드렸다. 거기서 기록은 끊겨 있었다. 서준은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이걸 쓰고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확인해 주었다. 수요일에 그 기록을 썼고 금요일 저녁에 세상을 떠났지. 어떻게 된 건가요? 서준은 힘겹게 말을 뱉었다. 아시는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금요일 저녁, 너희 집에서 소리치는 걸 들었어. 수연이랑 박서방이 아주 크게 다투더구나.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조용해졌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 박서방이 구급차를 불렀어.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단다. 의사들이 와서 사망을 확인했지? 밤사이에 심장마비라고 그렇게들 말했어. 부검은요? 조사는요? 없었어. 수연이 몸에 눈에 띄는 상처나 폭행의 흔적이 없었거든. 자연사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지? 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가 죽였어. 그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증거가 없어. 이 일기장뿐이지. 그리고 일기장은 그저 기록일 뿐이야. 시신 부검 없이는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내내 침묵하던 미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 그날 금요일에 두 사람 싸우는 거 들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자기를 배신했다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울면서 아이들을 지키는 거라고 말했고요. 그러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아빠가 깨우더니 엄마가 다시는 못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오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서준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이는 것을 느끼며
동생을 끌어안았다. 뭔가 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정확히 뭘 할 셈이냐? 할머니가 물었다. 박서방은 내 아버지는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힘도 있어. 하지만 너한테는 겁에 질린 여자의 망상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일기장 하나뿐이야. 저에겐 진실이 있어요. 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절 도와줄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일기장을 손에 쥔 채 소파에서 일어섰다. 미나는 오늘 밤 할머니 댁에 있을게요. 그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요. 물론이지.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있어도 된단다. 오빠는 어쩔 거야? 미나가 동그랗게 뜬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며 물었다. 집에 가서 아버지와 얘기할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의 눈을 보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결정할 거야. 그는 몸을 숙여 동생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바로잡을게. 약속해. 할머니 댁을 나온 서준은 계단참에 서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일기장은 뜨겁게 달군 쇠처럼 손을 태웠다. 모든 페이지가 고발장이었고 어머니의 모든 단어가 자신이 살해당했음을 절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 현관문 열쇠를 꽂고 문을 밀었다.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박태우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위스키 병과 반쯤 비워진 잔이 놓여 있었다. 돌아왔군.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미나는 어디 있냐? 김 할머니 댁에요. 집에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있을 거예요. 박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었다. 내 딸이 어디 살지를 내가 뭔데 결정해? 그 애는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서준이 차갑게 말했다. 입양된 아이고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태우는 위스키를 더 따르고 한 모금 마신 뒤 비웃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어요. 엄마가 없으니 미나도 엄마의 상속인이니까요. 서준은 일기장을 꺼내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식탁 위에 놓았다. 엄마가 이 일기장에 많은 걸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박태우는 수첩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공포와 분노가 하나로 뒤섞였다. 그거 어디서 났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 쓰인 내용이죠. 협박, 공갈, 재정 비리.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라는 마지막 기록까지요. 미친 여자의 망상이야. 박태우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수연이는 우울증이었어. 온갖 헛소리를 지어냈지? 우울증도 아니었고 미치지도 않았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는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협박했잖아요.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잖아요. 돈 빼돌려서 우리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박태우가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섰다. 말 조심해라, 애송아.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전 다 알아요. 서준도 일어서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우리 엄마를 죽였다고요? 주먹이 날아온 것은 순식간이었다. 박태우는 팔을 휘둘러 아들의 얼굴을 때렸다. 서준은 비틀거리며 뺨을 감쌌다. 입안에 피맛이 번졌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박태우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서준은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몸을 바로 세웠다. 차가운 분노 앞에서 고통은 뒷전이었다. 여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집이에요. 그리고 전 안 나가요. 경찰에 갈 겁니다. 전부 다 말할 거예요. 일기장도 보여줄 거고요. 재수사를 요구할 겁니다. 박태우가 비웃었다. 누가 널 믿어줄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고 가족 일엔 관심도 없던 대학생 말을? 인맥도 있고 평판도 좋은 아버지를 상대로. 저에겐 증거가 있어요. 수첩에 적힌 글 나부랭이가? 그건 증거가 아니라 환상이야. 그리고 시신부검은 불가능해. 내 엄마는 이미 땅에 묻혔으니까. 서준은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것, 진짜 물증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고 말겠어요. 그가 약속했다. 해봐. 박태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러니 당장 내 아파트에서 꺼져. 그리고 그 계집애도 데리고 가. 이 미나는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내일 당장 입양 취소 신청할 거다. 수연이가 데려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감히 그런 짓을. 두고 봐. 서준은 식탁에서 일기장을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섰다.
아버진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맹세해요. 꺼져. 박태우는 말을 뱉고는 다시 위스키를 따랐다. 서준은 문을 쾅 닫고 아파트를 나왔다. 그는 계단참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맞은 얼굴은 불타는 듯했고 입술은 욱신거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섰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했다. 가족법, 상속,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몇 분 뒤 그는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찾았다. 내일 그곳에 전화할 것이다. 그는 숨을 고르고 손수건으로 입술에 피를 닦아낸 뒤 김할머니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그의 터진 입술을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간이 침대를 펴주었다. 아침에 서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법인 태산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살인사건과 관련해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제가 불러드리는 주소로 오십시오. 최진혁 변호사님께서 30분 뒤에 만나주실 겁니다. 서준은 주소를 받아 적고 택시를 불렀다. 가는 내내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손에 꽉 쥐고 그녀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일기장이 증거가 되길 바란다.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법무법인 사무실은 도심의 한 비즈니스 빌딩 3층에 있었다. 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안내 데스크로 들어갔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문을 가리켰다. 서준은 안으로 들어갔다. 육중한 책상 뒤에 안경을 쓴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최진혁입니다. 앉으시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일기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제 어머니가 닷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훑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모든 기록을 세심하게 살피며 읽었다. 마침내 그는 수첩을 내려놓았다. 심각한 사안이군요. 왜 그가 말했다.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 하나만으로는 형사사건을 입건하기에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썼다. 첫째, 검찰에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법의학적 감정을 위해 시신 발굴 및 부검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부친의 재정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넷째, 전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친께서는 저항할 겁니다. 합법적이든 아니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요. 돈은 있으십니까? 저희 수임료는 무료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준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준비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적금해 주신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모였습니다. 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죠. 제가 진정서를 작성해서 함께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힘이 필요하실 겁니다. 서준은 일어나 변호사와 악수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에서는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그를 맞았다. 그는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는 질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김할머니 댁에서 눈을 떴다. 할머니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집에 머물라고 고집했다. 미나는 옆방에서 따뜻한 이불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서준은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8시 최 변호사는 검찰에 함께 가기 위해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시간이 빠듯했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달걀 프라이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져 서준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아늑함을 자아냈다.
앉아서 먹어라. 할머니가 그의 앞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힘을 내야지. 감사합니다. 서준은 기계적으로 포크를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한 조각도 넘기기 힘들었다. 경찰에 갈 셈이냐?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님과 함께 검찰청에요. 어머니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와 시신 발굴 및 부검을 요구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검이라니. 세상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부검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증거가 필요해요. 화학 분석, 약물 흔적,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요. 할머니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가 옳았구나. 그 애가 말했지? 넌 강한 아이라고. 그녀는 어땠나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미나를 지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방에서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잠이 덜 깬 헝클어진 머리의 미나가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좋은 아침. 미나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좋은 아침, 꼬마 아가씨. 서준이 아이를 불렀다. 잘 잤어? 아니, 엄마 꿈 꿨어. 소녀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 괜찮을 거라고 했어. 서준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해. 세 사람은 거의 말없이 아침 식사를 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서준은 옷을 입고 어머니의 일기장을 챙겨 출구로 향했다. 오빠, 돌아올 거지? 미나가 슬픈 눈으로 그를 보며 물었다. 물론이지.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그는 동생의 뺨에 입을 맞추고 아파트를 나섰다. 밖은 상쾌했고 해가 막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서준은 택시를 잡아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이미 차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 변호사가 인사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차에 올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변호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했다. 어머님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만성질환의 부재, 일기장에 기록된 남편의 위협 등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명시할 겁니다. 법의학적 감정과 시신 발굴 및 부검을 요구할 거고요. 만약 거절하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진정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철저히 조사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죠. 서준은 긴장으로 속이 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9시 반쯤 검찰청 건물에 도착했다. 육중한 회색 건물은 어둡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서준은 변호사를 따라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다. 최 변호사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몇 분 후 그들은 3층에 있는 한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문패에는 강지원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에 엄격한 정장 차림에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3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쌀쌀 맞지는 않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서류에서 눈을 떼며 인사했다. 앉으시죠. 말씀하세요. 최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 폴더를 놓았다. 최진혁 변호사입니다. 박서준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금년 4월 5일 사망한 이수연 씨의 사망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검사는 폴더를 받아 열고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썹이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사망이 폭력적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사망 경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명확하게 대답했다. 진정서에 첨부된 것은 고인의 일기장으로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확인해주는 증인들의 진술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 검사는 일기장을 받아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은 한 줄 한 줄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다. 이 일기장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진정인의 여동생인 박미나 양 8세 이 발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아이가 이웃인 김영희 씨에게 전달했고 김영희 씨가 다시 박서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와 이웃분 모두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검사가 말했다.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는 그녀는 폴더에서 사망진단서를 꺼냈다.
여기에는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군요. 고인의 남편이 추가적인 부검을 거부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저희가 부검을 위한 시신 발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고인은 심장 질환이 없었습니다. 42살이었고요. 그런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강 검사는 생각에 잠겨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시신 발굴이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당장 조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을 소환하고 재정 서류를 검토하고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죠. 언제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서준이 침묵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검사가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바로요. 증인들의 연락처를 주십시오. 24시간 내로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서준은 김 할머니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최 변호사는 상속과 박태우의 재정 비리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세부 사항을 덧붙였다. 은행 거래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강 검사가 약속했다. 불법 자금 인출 사실이 있다면 혐의는 더욱 짙어질 겁니다. 일단 일기장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조사 자료에 첨부하겠습니다. 서준은 마지못해 일기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것과 헤어지는 것이 힘들었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고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진실이었다.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일을 할 뿐입니다. 강 검사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여기에 범죄의 흔적이 있다면 제가 찾아낼 겁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나왔다. 서준은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긴장되고 공허한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그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검사님이 조사를 시작하고 증인들을 소환하고 서류를 요청할 겁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그리고 부친께서 진정서 제출 사실을 알게 될 것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행동에 나설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로 내려갔다. 최 변호사는 서준을 김 할머니 댁까지 다시 데려다 주었다.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작별 인사를 하며 약속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서준은 할머니 댁으로 올라갔다. 미나가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어떻게 됐어? 아이가 물었다. 오빠 말 믿어줬어? 응, 검사님이 조사를 시작하신데 그는 동생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곧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엄마에 대해, 아빠에 대해, 내가 듣고 본 것에 대해 물어볼 거야? 넌 그냥 진실만 말하면 돼. 기억나는 모든 것을. 알았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 무섭지 않아. 다 말할 거야? 잘했어.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고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서준은 지쳤지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어둠이 내렸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강지원 검사와 심리학자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녀의 수사관으로 보이는 제복 차림의 남성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 검사가 인사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박미나 양과 김영애 씨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왔다. 심리학자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검사는 녹음기를 꺼내 켜고 말했다. 미나야,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 무서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렴. 내 소녀는 서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에 대해 기억나는 걸 말해줄래? 미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느리고 중간중간 멈췄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엄마 옷장에서 상자들 뒤에 숨겨진 일기장을 어떻게 찾았는지, 몇 페이지를 읽고 엄마가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금요일 저녁에 들었던 부부싸움에 대해서도 아빠가 아주 크게 소리쳤어요. 소녀가 말했다. 아빠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엄마는 울고 있었고요. 엄마는 난 내 아이들을 지키는 거야. 당신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 강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잠들었고 아침에 아빠가 저를 깨웠어요.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고, 심장이 멎었다고 했어요. 전 믿지 않았어요. 엄마는 건강했거든요.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었어요. 사망 후에 엄마를 봤니?
넥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꼭 잠든 것처럼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잠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서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검사는 녹음기를 껐다. 심리학자가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고맙다, 미나야. 넌 아주 용감하구나. 검사는 할머니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할머니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수연 씨의 방문, 그녀의 두려움, 박태우의 협박, 고인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일까지. 미나가 입양되었으며 박태우가 아이를 없애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 검사는 수첩에 메모하며 주에 깊게 들었다. 수연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예요라고요. 사망 직후에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습니다. 박서방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늙은 여자가 망상에 빠졌다고 하겠죠. 하지만 서준이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른 증인들, 박태우 씨를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가 압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으니 대비하십시오. 이미 시도했어요. 서준이 어둡게 말했다. 어제 저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강 검사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증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둘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군요. 하지만 만약 다시 폭력을 사용한다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제 번호입니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검사와 그녀의 팀이 떠났다. 서준과 미나, 할머니 세 사람만 남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검사님이 증거를 모으고 아버지를 신문하고 재정 서류를 요청할 거예요. 모든 게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거고요. 만약 확인되지 않으면 서준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를 찾을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다음 날 강 검사는 박태우를 소환했다. 서준은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화를 통해 들었다. 부친께서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일 기장은 아픈 아내의 망상이고 부부싸움은 평범한 가정 다툼이었으며 아내를 협박하거나 위임장 서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님께서 이수연 씨의 의료 기록,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어쩌면 2주일 정도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서준은 소파에 전화기를 던졌다. 인내심이라니.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데 어떻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서준이 식료품을 사기 위해 할머니 댁에서 내려오다가 박태우에게 붙잡혔다. 아버지는 아파트 입구 근처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얘기 좀 하자, 그가 말했다. 아버지랑 할 얘기 없어요. 서준이 그를 지나치려 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박태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들어봐. 내가 검찰에 간 거 안다. 그놈들에게 일기장을 보여주고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도 안다. 검사는 아무것도 못 찾을 거야. 찾을 게 없으니까. 수연이는 심장마비로 죽었어. 비극이지만 자연사라고. 서준은 팔을 뿌리쳤다. 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증명할 거예요. 박태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이 아들의 얼굴 몇 센티미터 앞까지 다가왔다. 넌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미나는 고아가 될 거고 넌 집도 돈도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뭘 위해서? 복수라는 유령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요. 정의 같은 건 없어. 박태우가 비웃었다. 힘과 돈만 있을 뿐이지. 나에겐 둘 다 있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저에겐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고요. 상속인. 박태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은 내 엄마가 아팠다는 거야? 우울증, 편집증에 시달렸다고. 의사들이 그걸 증명해 줄 거다. 어떤 의사요? 제가 돈으로 매수한 의사들 말인가? 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진 이길 수 없어요. 검사님이 증거를 찾을 거예요. 못 찾아. 증거가 없으니까 박태우는 몸을 돌려 차로 향했다. 생각 잘해라.
서준아, 진정 취하하고 일기장 돌려줘. 그럼 이 일은 잊어주마. 넌 대학을 졸업하고 내 몫의 유산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미나도 가족 품에 남고 모든 게 잘 될 거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태우는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뒷감당할 준비나 해어 그는 차에 올라타 떠났다. 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는 모든 것에 대비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기다림과 긴장, 두려움의 7일이었다. 서준은 미나를 혼자 둘 수 없어 할머니 댁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아이는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밤에 소리를 지르며 깨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 꿈을 꾸는 것이었다. 강지원 검사는 체계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요청했다. 사망 한 달 전에 받은 검사 결과는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어떤 이상 징후도 심장 질환의 흔적도 없었다. 3월에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찍은 심전도 역시 이상 소견이 없었다. 또한 검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심각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석 달 전, 박태우는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동계좌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소액으로 돈을 이체하기 시작했다. 그가 빼돌린 돈은 총 5천만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부동산, 즉 창고 건물과 사무실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계약서 초안이 발견되었다. 계약서는 키프로스에 등록된 유령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었다. 계약을 완료하려면 대주주인 어머니의 서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서명은 없었다. 최 변호사는 8일째 되는 날, 이 소식을 가지고 서준에게 전화했다. 재정적 동기가 명백합니다. 우 변호사가 말했다. 부친께서는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아내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혐의를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이것만으로 사건을 입건하기에 충분한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동기는 증명하지만 범죄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시신 부검 결과가 필요합니다. 검사님께서 법원에 시신 발굴 및 부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심리는 모래로 잡혔습니다. 서준은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아버지가 반대하겠죠? 물론입니다. 심리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맞설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날 서준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할머니 댁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김영희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네, 맞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박태우 씨로부터 미성년 딸인 박미나 양을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준이 현관으로 나왔다. 미나는 자발적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 동생이고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관 직원이 그를 쳐다보았다. 박서준 씨, 아이의 성인 오빠 되십니까? 네. 공식적인 후견인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아버지인 박태우 씨입니다. 그는 딸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이를 협박했어요. 서준은 가슴속에서 공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입양을 취소하고 보육권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주장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이는 법적 보호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안 돼요. 방에서 미나가 뛰쳐나왔다. 그 사람한테 안 갈래요. 그 사람이 엄마를 죽였어요. 기관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 같군요. 한 명이 말했다. 어머니 사망 후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잠깐만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제 변호사님께서 지금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변호사는 20분 만에 도착했다. 그는 기관 직원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서류를 보여주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했다. 마침내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미나는 시신 발굴 관련 법원 심리가 끝날 때까지 사흘 동안 할머니 댁에 더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의 후견인 문제는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관 직원들이 떠나자 서준은 공포에 떨고 있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그 사람한테 안 갈 거야. 소녀가 속삭였다. 그 사람이 엄마를 죽였어. 나도 죽일 거야. 아무도 널 죽이지 못해.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우린 이 재판에서 이길 거고 아버지의 죄를 증명할 거야. 그러면 넌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약속하는 거지? 약속해. 하지만 서준의 내면은 공포로 오그라들었다.
박태우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고 있었다. 시신 발굴 및 부검에 대한 심리는 오전 10시로 잡혔다. 서준은 최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갔다. 강지원 검사는 이미 도착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우는 법정 반대편에 그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오만해 보이는 얼굴의 50대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진지한 얼굴과 강철 같은 눈빛을 한 중년의 여성 판사가 들어왔다. 강지원 검사가 신청한 이수연 씨의 시신 발굴 및 법의학적 감정 실시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발언하십시오. 강 검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신청을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수연 씨는 사전 질병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둘째, 고인의 의료 기록상 심혈관계에 아무런 병리학적 소견이 없었습니다. 셋째, 남편으로부터의 위협을 기록한 고인의 일기장 등 증인 진술과 서면 증거가 있습니다. 넷째, 재정적 동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고인의 서명이 필요한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망의 폭력적 성격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관계인 박태우 씨 측 발언하십시오. 아버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신청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인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소위 일기장이라는 것은 증거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을 앓던 여성의 사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셋째, 제1의뢰인의 재정 거래는 합법적이었으며 생전에 아내와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넷째, 시신 발굴은 고인의 안식을 방해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절차입니다. 본 신청을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준은 온몸이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감히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다니. 그는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 와서 법 뒤에 숨으려 하고 있었다. 판사는 생각에 잠겼다. 검찰 측, 고인의 우울증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강 검사가 대답했다. 의료 기록에는 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수연 씨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 우울증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박태우의 변호사는 머뭇거렸다. 제1의뢰인은 아내가 우울감과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진단이 아닙니다. 이 판사가 말을 끊었다.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죠.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망, 질병의 부재, 부부간의 갈등 존재, 재정적 동기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감정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신청을 허가합니다. 이수연 씨의 시신을 4월 15일에 발굴하여 독성학적 분석을 포함한 전면적인 법의학적 감정을 실시하도록 명합니다. 서준은 안도감과 동시에 공포감에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시신이 무덤에서 꺼내질 것이다. 그녀의 안식이 깨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태우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벌떡 일어나 법정을 나갔다. 그의 변호사가 그 뒤를 따랐다. 최 변호사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부검 결과에 달렸습니다. 강 검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부검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모든 장기와 조직에서 독소, 약물, 독극물 여부를 검사할 겁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요. 서준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사건은 종결될 겁니다. 검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니까요. 서준은 법원 건물을 나와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4월 15일, 사흘 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사흘이 남았다. 그날 저녁, 박태우는 다시 미나를 데려가려 시도했다. 그는 다른 아동보호기관 직원과 함께 할머니 댁에 찾아와 딸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서준은 최 변호사를 불렀고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가 할머니 댁에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넌 죽은 내 아내의 안식을 방해하려 했지. 박태우가 서준의 눈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제는 딸까지 빼앗으려 하고 넌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가정을 파괴한 건 엄마를 죽인 아버지예요. 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증명해봐. 증명할 거예요. 사흘 뒤 박태우는 비웃었다. 두고 보자.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하지만 서준은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박태우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부검 결과가 무엇을 밝혀낼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4월 15일은 잿빛의 흐린 날이었다. 서준은 시신 발굴 현장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시신이 땅에서 꺼내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미나와 함께 집에 앉아 동생을 껴안고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가 울린 것은 저녁 6시였다. 강지원 검사였다. 박서준 씨, 예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야겠습니다. 긴급합니다. 뭘 찾았습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뒤에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서준은 최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강 검사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검사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부검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그녀가 의자를 가리켰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겁니다. 고인의 조직에서 강력한 신경안정제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이었습니다. 서준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이수연 씨가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강 검사가 또렷하게 말했다. 클로나제팜을 이 정도 양으로 복용하면 호흡 억제와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약을 구했죠? 최 변호사가 물었다. 어머니는 그런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료 기록에도 신경안정제 처방 내역이 없고요. 그렇죠. 검사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하지만 이 약은 3주 전에 박태우 씨에게 처방된 것이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클로나제팜 20정 처방 전입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그가 약을 가지고 있었군요. 서준이 천천히 말했다. 그가 엄마에게 약을 먹인 거예요.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동기, 일기장에 기록된 위협, 그리고 재정비리와 종합해볼 때 우리는 형사사건을 입건할 모든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내일 아침 저는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형사사건을 입건할 겁니다. 박태우 씨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아마 구속수사가 진행되겠죠. 그가 도망치려 할 겁니다. 서준이 경고했다. 그럴 시간은 없을 겁니다. 이미 그의 주변에 감시를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도시를 떠나려 한다면 출구에서 바로 체포될 겁니다. 서준은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검사는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죠. 당신의 어머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을 얻게 되셨습니다. 서준은 건물을 나와 계단에 멈춰 서서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그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4월 16일 박태우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오던 그는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서준을 보았다. 넌 후회하게 될 거다. 박태우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난 나갈 거고 넌 대가를 치를 거야. 아니요. 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대가를 치를 사람은 아버지예요. 엄마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엄마가 두려워했던 매일매일, 엄마의 목숨값까지도요. 박태우는 끌려갔다. 서준은 아버지를 태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기쁨도 안도감도 아닌 이상한 공허함이었다. 그는 할머니 댁으로 올라갔다. 미나가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정말이야? 그 사람 체포됐어? 응, 증거를 찾았어. 그가 엄마를 죽였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소녀는 오빠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제 우리 같이 있는 거지? 아이가 눈물 사이로 물었다. 응, 내가 내 후견인이 될 거야. 우린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할머니는 문가에 서서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 수연이가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니 정의가 승리했구나. 서준은 동생을 더 꽉 껴안았다. 앞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이 남아있었다. 신문, 공판, 선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일어났다.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다. 그동안 서준과 미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준은 동생의 임시 후견인이 되었다. 최 변호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아동보호기관은 사건의 정황을 검토한 후 아이를 오빠의 보호 아래 두는 것에 동의했다. 서류상으로는 미나가 서준과 함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김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비극이 일어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준은 대학교에 휴학계를 냈다. 공부는 뒷전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버지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 덕분에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다. 박태우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결정에 항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강지원 검사는 철저하게 수사했다. 부검 결과와 발견된 클로나제팜 외에도 그녀는 어머니가 사망하던 날 밤 박태우가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을 밝혀냈다. 미나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고 서준은 다음 날에야 집에 왔다. 이웃들은 부부 싸움 소리를 들었고 그 후 조용해졌다고 증언했다. 재정 서류도 조사되었다. 박태우가 회사 자산을 20억 원의 유령 회사에 매각하고 그 회사가 다시 실제 구매자에게 35억 원에 되파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차액 15억 원은 박태우가 가로챌 작정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어머니의 서명이 필요했다. 그녀가 거절하고 이혼을 통보하자 그는 아내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공소장의 기초가 되었다. 첫 공판은 6월 23일로 잡혔다. 서준은 최 변호사와 함께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 친척들, 그리고 단순한 구경꾼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 가족의 비극, 고아가 된 2아이, 모두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 했다. 서준은 피해자석에 앉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2달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다시 그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과 함께 박태우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으며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옷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차갑고 사악하며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우는 법정을 훑어보다가 서준을 발견하고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 비난, 위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준은 눈을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견뎌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시신 발굴을 결정했던 바로 그 여성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재판부 구성을 알리고 기피 신청이 있는지 물은 뒤 재판 시작을 선언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탐욕적 동기를 가진 살인,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고인 박태우, 공소 사실을 이해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태우가 일어섰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오. 검찰 측 의견을 진술하시오. 검사는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묘사했다. 부부간의 갈등, 재정적 동기, 어머니의 일기장에 기록된 위협, 고인의 몸에서 치사량의 클로나제팜을 발견한 부검 결과, 남편에게서 발견된 약물 처방 전까지 모든 사실은 서류, 감정 결과, 증인 진술로 뒷받침되었다. 박태우의 변호인은 반박하려 애썼다. 그는 이수연 씨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기장은 살해 의도의 증거가 아니며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여성의 감정적인 기록일 뿐이라고 했다. 재정 거래는 사업을 최적화하려는 합법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실 앞에서 무너졌다. 이수연 씨는 클로나제팜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약은 박태우에게 처방된 것이었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지 않았으며 모든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했다.
재정 거래는 사기 시도였고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가 이를 증명했다. 공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김영희 할머니가 소환되었다. 그녀는 긴장했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진술했다. 이수연 씨의 방문, 그녀의 두려움, 죽기 전 마지막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다음 미나가 소환되었다. 서준은 긴장했다. 동생이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는 중요한 증인이었다. 미나는 심리학자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다. 아버지를 보자 아이는 멈춰서서 창백해졌다. 박태우는 아이를 쳐다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서준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히 쳐다보지 마. 그가 소리쳤다. 피해자 측,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퇴장시키겠소. 서준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 앉았다. 미나는 미성년 증인을 위한 특별석에 앉았다. 심리학자가 그 옆에 앉았다. 판사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일기장을 찾은 일, 마지막 금요일에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일, 아침에 아버지가 엄마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나야, 아빠가 무서웠니? 판사가 물었다.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한테 소리치고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는 말을 멈췄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가 일기장에 만약 자기가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라고 썼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박태우의 변호인이 질문을 던지려 했다. 미나야, 혹시 내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엄마는 거짓말 안 했어요. 소녀가 외쳤다. 엄마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가 엄마를 죽였어요. 전 알아요. 법정이 얼어붙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됐소. 증인은 퇴정해도 좋소. 미나는 밖으로 나갔다. 서준은 박태우가 딸을 배웅하는 시선을 보았다. 그 시선에는 사랑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 다음 서준 자신이 신문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경위, 일기장을 찾은 과정, 검찰에 진정을 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던 마지막 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박서준 씨, 당신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일기장에 쓴 것을 압니다. 미나가 저에게 말해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보여준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갈등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일기장에 대해 물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나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충분합니다. 재판은 사흘간 진행되었다. 감정 결과를 확인해준 전문가들이 신문을 받았고 박태우에게 클로나제팜을 처방해준 의사도 신문을 받았다. 그는 약이 박태우 자신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전달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나흘째 되는 날 박태우가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법정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잘 짜여 있었지만 거짓이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네, 갈등도 있었습니다. 갈등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결코 아내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수연이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네, 그녀의 몸에서 클로나제팜이 발견됐지만 제가 그 약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 약통에서 직접 약을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서 우연히 과다 복용했을 수도 있고요. 왜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약을 가져갔을까요? 판사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진정제를 찾다가 제 약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치사량인 식정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과다 복용이 아닙니다. 박태우는 머뭇거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정 비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빼돌리고 아내의 동의 없이 자산을 매각하려 한 시도는요. 그건 사업상의 거래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수연이는 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즉, 사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는군요. 네,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그녀를 죽이고 싶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앉으시오. 최후 진술 기회는 서준에게 주어졌다. 그는 법정 앞에 서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어머니는 강하고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사업을 일구고 두 아이를 키웠으며 한 아이를 입양하여 평범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행복과 안전,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어머니가 얻은 것은 협박과 공포,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처벌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박태호는 아들을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무력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판사는 평일을 위해 퇴정했다. 서준은 복도로 나왔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기도했다.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정의가 승리하기를. 마침내 그들은 다시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태호를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의거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하고 형 집행은 교도소에서 한다. 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우는 끌려나갔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교도관에게 이끌려 14년의 감옥 생활을 향해 걸어갔다. 서준은 법원 건물을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던 미나와 할머니를 보았다. 그들은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서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어떻게 됐어? 뭐라고 했어? 유죄. 14년 유 다 끝났어. 미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끌어안았다. 할머니도 울면서 기도를 중얼거렸다. 이제 수연이가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그녀가 반복해서 말했다.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니 반년이 지났다. 삶은 서서히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서준은 학업에 복귀했다. 야간 학부로 전과하여 미나를 돌보는 것과 학업을 병행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하며 트라우마에서 점차 회복해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아파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영희 할머니는 자주 그들을 찾아와 미나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차려주었다. 어머니의 사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서준은 관리 감독 역할만 맡았다. 수익은 미나의 양육비, 그의 학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에 사용되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기일에 서준과 미나는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꽃을 가져가고 묘를 정리하고 액자에 담긴 어머니의 새 사진을 놓았다. 서준은 비석 앞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찾았고 미나도 지켰어요. 우리 해냈어요. 미나는 묘비에 그림 한 장을 놓았다. 무지개 아래 엄마와 서준, 그리고 자기 자신,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소녀가 속삭였다. 오빠가 옆에 있어요. 우리 행복할 거예요. 약속해요. 그들은 잠시 더 서 있다가 차로 돌아왔다. 서준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괜찮을 거야? 알아. 삶은 계속되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고통은 줄어들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고 진실은 승리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 않은 수연의 아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계속 걸어갔다.